오늘은 4장 탄소 분자 다양성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단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박테리아에서부터 이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는 아프리카 초원의 대부분의 평원을 덮고 있는 이런 식물들, 그리고 나무들, 그리고 사자와 같이 아주 다양한 모습의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주로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탄소가 생물들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탄소가 이렇게 생물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해주는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은 역시 이 탄소가 갖고 있는 원자의 특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탄소와 원자 배치 그림을 보면은 탄소는 총 6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4개. 근데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총 8개의 전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절반인 4개만 갖고 있는 탄소는 어떻습니까? 4개의 전자쌍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4-2 그림이죠. 가운데 검은 동그라미, 검은 공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탄소인데, 이 탄소는 총 4개의 서로 다른 원자 또는 원자단과 결합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화학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화학이란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연구하는 화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 탄소 화합물이 유기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1800년대 초까지 생체에 있는 물질은 인공합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생체 안에 있는 물질은 생명체가 갖고 있는 특별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1828년 독일 화학자 빌러가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인 요소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요소의 화학 구조는 이쪽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이후 생명 과정도 물리화학적 법칙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됐고, 유기화학은 기원에 상관없이, 즉 몸 안에서 만들어졌거나 또는 인공적으로 합성되었거나 상관없이 탄소 화합물에 대한 연구로 재정의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유기분자와 지구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1954년 밀러에 의해서 진행된 실험이 그림 4-2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초기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물질들로 채워놓은 폐쇄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번이 나와 있죠. 1번의 플라스크 안에는 원시의 상태의 바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죠. 그리고 이곳에 열을 가하면은 원시 상태의 지구는 아주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가해서 그러니까 뜨거운 상태를 유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열에 의해서 바다로부터 수증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수증기는
플라스크를 이 폐쇄 시스템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위로 올라가면은 가서 이제 또 다른 플라스크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이 플라스크는 원시지구의 대기에 들어있을 거라 생각되는 이러한 물질들로 채워놨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수소, 메탄 이러한 물질들로 좀 채워놨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증기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옛날 번개를 흉내내서 전기 자극을 줬습니다. 전기에 의해서 이제 방전이 일어나면은 이 방전에 의해서 이제 불꽃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불꽃에 의해서 이 대기 안에 있던 물질들이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어떠한 새로운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대기 상태에서는 계속 이제 계속 대기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항상 비로 다시 수증기가 바다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즉 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는 응축기를 연결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시스템은 폐쇄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폐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이 시스템 바깥으로 나가거나 또는 시스템 밖에 있는 물질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대기 중에 있는 어떠한 물질들이, 대기 중에는 여러 가지 유기물질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폐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응축기라고 되어 있으면서 찬물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이제 좀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찬물은 실제로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그 벽을 차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축기는 이중벽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현재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응축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잭트 콘덴서라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은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찬물이 좀 아래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아래에서 들어가면은 이 전체를 이제 통과해서 이제 위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유리관이 어떻게 되니까 이 안에 또 이렇게 유리관이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코일처럼 유리관을 이제 둥글게 이제 돌면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온도 교환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온도 교환이 잘 일어나서 훨씬 더 빠르게 냉각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물은 이 안에 있는 코일 형태의 유리관 바깥으로 흘러갈 뿐이지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 안은 반드시 위쪽에 있는 연결 부위를 통해서 이 더블 잭트 콘덴서로 들어오게 되면 내부에 있는 코일만 지나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나올 때는 응축되어서 기체가 다시 액체로 변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상태로 대기 중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화학 반응 물질이 비물을 따라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순환이 일어나는데, 평상시 이쪽을 닫아놓고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순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탭을 달아서 가끔씩 안에 있는 물질을 바깥으로 빼서 이 안에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이러한 순환이 계속 반복될 때 주기적으로 샘플을 얻은 다음에 이 샘플 안에 있는 물질을 이제 분석을 하였는데 바로 이 시스템 안에서 그 유기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화합물뿐만 아니라 이제 긴 사슬의 탄화수소 분자나 심지어는 아미노산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원시 환경에서도 어떤 생명체 없이 생명체 안에 있는 유기물질들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원시 대기에 어떤 가스를 넣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새로운 발견들에 의해서 이제 조성이 조금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새로 밝혀진 조성 물질을 집어넣고 다시 실험을 했는데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요 구성 원소 2장에서는 4개 CHON이 96%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생명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또 2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을 부여하는 2가지 원소 황과 인, 이 2가지 원소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6대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성하는 6대 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소들의 그 대략적인 비율은 서로 다른 생물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모든 생명체가 같은 기원으로부터 진화가 일어났다. 즉 모든 생명체는 진화적으로 공통 기원을 갖는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 배열은 그 원자가 다른 원자에 형성하게 될 결합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른 원자와 결합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바깥 껍질에 있는 원자가 전자이다라고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선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이 공유결합할 수 있는 개수는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쌍으로 있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전자의 수가 공유결합 가능한 수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수소는 첫 번째 전자 껍질만 있고 여기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의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냥 공유결합 가능한 게 이제 한 개의 공유결합 가능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면에 산소 같은 경우는 바깥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있고 여기에 쌍으로 존재하지 않는 홀로 존재하는 전자가 2개 있기 때문에 2개의 공유결합 또는 2개의 이제 단일 결합 또는 1개의 이중 결합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질소는 3개를 갖고 있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홀로 있는 전자가 이제 3개이기 때문에 3개의 원자와 공유결합을 하거나 또는 1개의 공유결합과 1개의 단일 결합과 1개의 이중 결합을 이제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탄소는 4개죠. 맨 바깥쪽 전자 원자가 이제 두 번째 전자 껍질이 되는데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을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8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개가 있죠. 4개가 있으니까
두 번째 전자껍질에 있을 수 있는 최대로 많은 그러니까 홀로딘 전자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탄소는 제일 많은 4개의 다른 원자와 단일 공유결합을 하거나 또는 뭐 2개의 이중결합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형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이 슬라이드에서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탄소는 4개의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4개의 단일 공유결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이건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체외각 전자껍질에는 짝 없는 전자의 수가 공유결합이 수라는 거 이미 설명을 했었고, 다음 이제 그림 4-3은 공유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탄은 탄소가 4개의 수소와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이럴 경우 그러니까 정사면체를 이제 갖게 됩니다. 정사면체 구조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탄소가 지금 이제 1개일 경우는 4개와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한 공유결합의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일단 하나씩 결합을 했을 테니까 일단 하나씩 없어지고, 따라서 어떻게 각각의 탄소가 3개씩의 공유결합 할 수 있는 수가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결합됐을 경우 총 6개의 공유결합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경우는 공막대 모형으로 했을 때는 사면체가 2개가 꼭지점이 서로 오버랩되는 듯한 그러한 구조를 갖는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정사면체가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또 단일 결합이 아니라 탄소가 2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2개가 이제 이중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각각 2개의 공유 결합을 사용했으니까 남은 건 각각 2개의 공유 결합이 남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합쳐서 총 4개의 공유 결합, 그러니까 4개의 단일 공유 결합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이 경우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2개가 이제 결합이 되어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결합되어 있는 원자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중 결합으로 탄소와 결합되어 있을 경우는 이 탄소와 결합된 원자들이 모두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탄소 골격의 변이에서 기인한 분자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사슬은 대부분 유기분자의 골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길이, 일직선 또는 가지치기, 이중결합의 위치나 수, 닫힌 고리 모양 등 다양한 변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탄소 사슬의 특징에 의해서 생체 물질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 4-5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길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탄소화물은 그러니까 탄소수가 계속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지속적으로 결합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탄소가 일직선으로 결합되는 이러한 탄수화물의 명칭은 보통 영어로 AN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식으로 탄소가 단일 공유결합으로 이제 계속 길이가 늘어날 때
이때 AN으로 끝나는 명칭이 이제 부여되고, 또 이렇게 탄소는 무제한적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탄소 사슬의 길이도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골격의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 이제 가지치기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탄소 4개가 단일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일직선으로, 이때 이제 부탄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는데, 근데 이 중에 탄소가 일직선이 아니라 다른 탄소에 이제 가지치기가 된다면, 이 경우는 이제 하나가 이쪽 3개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의 탄화수 사슬에 이제 가운데에 연결이 되면 이거는 일직선이 아니라 이제 가지치기가 되겠죠. 이때 이러한 가지치기로 인해서 그 붙는 탄화수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도 증가될 수 있고, 이쪽 새로 만들어진 가지를 통해서도 탄화수소가 계속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탄화수소 사슬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단일 결합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탄소는 이중 결합도 가능하죠. 이중 결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끝에 있느냐, 가운데 있느냐. 지금 이중 결합이 있을 경우 이제 IN으로 끝났죠. 그래서 탄화수소가 4개이니까 부틴인데, 이때 1번 탄소에 이제 이중 결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1부틴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번호를 어떻게 붙이냐면은 이 이중 결합이 있는 위치가 가장 작은 숫자가 되는 탄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 탄소 번호를 어떻게 붙일 수 있어요? 이 왼쪽에서 1, 2, 3, 4로 붙일 수 있고, 또 오른쪽에서부터 1, 2, 3, 4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때 이중결합이 이제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탄소의 번호가 작은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시작을 해야 그 이중결합이 있는 탄소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작겠죠. 그래서 1부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탄화수소 중에 이중결합이 두 번째, 세 번째 있을 경우는 어느 쪽으로 해도 이제 두 번째 탄소죠. 그렇기 때문에 2부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중결합의 위치에 따라서 구조가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중결합이 지금은 탄소 4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하나만 있지만, 이게 훨씬 더 많은 수, 탄소는 계속적으로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24개나 36개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은 탄소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중결합의 이중결합의 수는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위치도 훨씬 더 다양한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중결합에 의해서도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고리 형태로 연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사슬이 붙는 것이 아니라, 탄소가 이제 계속 공유결합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처음 시작한 탄소와 다시 공유결합을 하는 경우, 즉 이러한 경우는 이제 탄소가 이제 닫힌 고리의 모양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탄소가 단일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는 두 개의 수소와 단일 결합을 이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이중 결합 하나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고리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로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다음에 탄소가 6개가 어쨌든
일직선인 거죠.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고리 이것만 푼다면 일직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산이라고 됩니다. 만약에 그냥 그러니까 일직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냥 핵산이 될 테고, 이 여섯 번째가 다시 첫 번째 탄소와 결합을 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리를 이루기 때문에 사이클로 핵산이 된다. 간단하게 표시할 때는 이렇게 육각형으로 아주 단순하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원소를 다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하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도형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예로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벤젠. 벤젠과 사이클로헥산의 차이점은 뭐니까 탄소수는 같은데 중간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까 각각의 탄소는 한 개의 수소와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오른쪽에 보면은 육각형의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하나 건너서 하나씩 이렇게 긋는 이런 도형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동그라미만 안에 넣은 원형을 넣어서 이제 이러한 벤젠과 같은 고리 형태를 이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탄소수와 사슬은 아주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탄화수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화수소라는 것은 위에 있는 그림처럼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분자를 말합니다. 근데 탄소와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기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기 때문에 비극성 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극성 결합은 극성, 그러니까 파셜 폴라를 띠고 있는, 부분적 극성을 띠고 있는 물 분자와는 서로 배척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화학 결합은 어떻습니까? 서로 결합을 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반대로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화수소는 보통 이제 저장 형태, 에너지 저장 형태로 이제 많이 작용을 한다,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탄화수소, 그러니까 저장성 물질은 이제 지방 분자가 되겠는데, 지방은 일부 비탄화수소 성분의 긴 탄화수소 꼬리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지방세포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방이 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세포가 지방세포인데, 지방세포는 이제 큰 덩어리들이 좀 많이 있죠. 이런 덩어리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핵은 지금 한쪽에 조그맣게 치우쳐서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방세포 중에 여기서 이제 저장성 지방세포는, 지방 분자는 대표적인 게 트리아실 글리세롤 또는 트리글리세라이드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할 때는 중성 지방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중성 지방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틀이 이제 글리세롤이에요. 이름에서 트리아실 글리세롤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제 글리세롤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리세라이드도 결국 글리세롤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글리세롤은 3개의 탄소가 있고, 또 한쪽에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이 되어 있죠. 정확히는 원래는 이제 하이드록시 OH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원래 글리세롤은 이게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화, 수소, OH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산과 결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리세롤과 이 지방산이 산소를 사이에 두고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결합을 이스터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리세롤은 탄소가 3개 있고 역시 각각의 탄소에 하나씩 산소가 있기 때문에 3개의 탄화수소 사슬과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3개의 지방산이 결합된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질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질체는 구조이성질체, 기하이성질체, 거울이성질체 등 3가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원소와 같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화합물을 말합니다. 먼저 구조이성질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이성질체는 가지치기, 공유결합의 수와 위치에 따라 생기는 이성질체를 말합니다. 그림 4-7A의 구조이성질체의 이제 구조이성질체를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펜탄, 탄소가 일직선으로 5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펜탄 구조와 이 메틸 부탄, 탄소가 4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두 번째 탄소에 다시 메칠기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거 2번 위치에 메틸이 결합되어 있는 부탄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지치기가 하나 만들어진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지치기는 하면은 모양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이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탄소의 개수와 수소의 개수도 똑같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른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구조이성질체라고 하고 탄소 사슬이 이제 길게 될 경우는 공유결합의 수와 위치에 따라서도 역시 구조이성질체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기하이성질체가 이제 B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A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소가 또는 탄화수소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는 이게 자유롭게 희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탄소와 결합되어 있는 그 원자단의 특정한 위치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희전이 가능하니까 위치가 바뀔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중결합이 되어 있을 경우는 이 탄소 결합이 희전이 되질 않습니다. 두 개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 탄소가 이제 희전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 또는 원자단의 위치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B에 있는 기하이성질체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중결합이 됐을 때 X는 특정한 원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원자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원소 또는 같은 원자단이 각각의 탄소와 결합이 됐을 때 이것이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단일 결합이었다면 이 자체가 희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고정이 되질 않죠. 그렇지만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위치가 이 탄소와 결합되어 있는 원자 또는 원자단의 위치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에 존재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분자 X가 같은 방향에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시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 있을 때를 트랜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을 때 같은 쪽에 있거나 다른 쪽에 있는 두 가지의 기하이성질체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였고, 다음 거울 이성질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이성질체가 만들어질 때는 비대칭 탄소의 원자 또는 원자단이 연결되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비대칭, 어시메트릭 탄소라고 하는 것은 그 탄소에 연결되어 있는 4개의 원소 또는 원자단이 이제 서로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원자 또는 원자단이 결합되었을 경우 그 탄소를 비대칭 탄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에서 보면은 아민기, 메칠기, 수소, 그리고 COOH니까 카르복실기가 되겠습니다. 이 카르복실기가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원자 또는 원자단이죠. 이것들이 이제 서로 같은 탄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입장에서는 전부 다른 종류와 다른 종류의 원자 또는 원자단과 결합을 하고 있게 되는데, 이때 비대칭 탄소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럴 경우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을 마주 보았을 때 거울을 마주 보았을 때의 모양을 또는 그 위치를 취하는 그런 이성질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 가운데 거울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이제 거울이 있는 것과 이제 똑같은 그런 배열이 나타나고 있죠. 이때 L과 D형 이성질체로 이제 보통 부르게 됩니다. L은 왼쪽, 그리고 D는 오른쪽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이런 거울 이성질체는 서로 절대 이제 포개질 수가 없습니다. 즉, 왼손 장갑은 오른손에 낄 수가 없죠. 반대로 오른손 장갑도 왼손에 낄 수가 없으니까 서로 겹칠 수가 없다. 서로 마주 볼 수는 있지만 겹칠 수는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질 때 이것을 거울 이성질체라고 한다. 그리고 생명체 안에서는 그 L과 D 폼 중에 어느 한쪽만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도 이제 다음에 다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할 시간이 또 있을 테고, 다음 이제 그림 4-8에서 이제 나온 설명은 또 이러한 거울상 이성질체가 약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물이 지금 제시되어 있죠. 이부프로펜하고 알부테롤. 이부프로펜은 또 S와 R로 이제 두 개의 이성질체가 또 존재하는데, 이부프로펜은 주로 이제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쪽으로, 알부테롤은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켜서 천식 환자의 호흡을 개선하는 약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둘 다 S폼과 R폼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부프로펜의 경우는 S폼과 R폼을 이제 혼합된 형태로 이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데 알부테롤은 그래서 이제 R폼으로만 그 약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아니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맞네요. R폼으로만 만드는데 그 이유가 S형일 경우 활성형인 R형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거 알부테롤의 경우는 R폼으로만 약을 만들고, 이부프로펜의 경우는 두 개를 이제 혼합된 형태로 만드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S 거울상 이성질체가 저기 이부프로펜의 경우 S 이성질체가 100배 효능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울 이성질체에 따라서 그 양리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분자의 특성은 탄소 골격의 배열뿐만 아니라 그 골격에 결합한 화학 그룹에 따라서도 결정되게 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에스트라디올은 이제 에스트로겐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은 이것은 이제 아드레날론, 즉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지만 구조는 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이때 이제 4개의 고리 구조로 둘 다 이루어져 있고, 여기 이제 17번 탄소, 이렇게 그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을 때 각각의 탄소에 이제 번호를 붙여서 구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고리 구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카복실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카복실이라는 케톤이죠. 케톤이 그러니까 산소와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이쪽의 그룹을 A로 표시하고 있죠. A,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B, C, D. 이렇게 이제 고리를 이제 또 고리를 이제 구분하고, 또 각각 고리에 있는 탄소의 번호를 이제 붙여서 또 이제 전체 탄소의 위치를 구별하게 되는데, A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위치, 이 부분을 1번으로 하고, 됩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번호를 붙여가고 있죠. 옆에서 이제 1, 2, 3, 4, 5, 그 다음에 옆에 고리로 가서 6, 7, 8, 9, 10. 그 다음에 11은 또 그 옆에 있는 고리에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탄소 번호를 이제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쪽 제일 마지막 번호를 갖는 탄소가 17번이죠. 17번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었다는 것은 공통적인데,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10번. 네. 메칠기가 있으면은 테스토스테론, 10번에 메칠기가 있고, 또 3번에 산소와 이중결합을 갖고 있으면은 테스토스테론이고, 그 다음에 이 10번에 이제 메칠기가 결합되어 있지 않고 3번 위치에 하이드록시가 결합되어 있을 경우, HO가 결합되어 있을 경우, 이거는 에스트라디올, 즉 에스트로겐이 된다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구조는 거의 같지만 이 탄소 구조물에서 결합되어 있는 그것도 아주 그러니까 작은 화학 그룹이죠. 여기서는 하이드록시, 여기서 이제 CO의 이중결합을 보면 보통 이제 카르보닐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탄소 고리의 몇 번째 탄소에, 그러니까 몇 번 탄소에 어떤 어떤 화학 그룹이 붙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분자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화학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제 생명 과정에서 이 화학 그룹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화학 그룹을 작용기라고 합니다. 이런 작용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7개가 있는데, 지금 다음 페이지
이제 그림 4-9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자, 여기서 보면은 수산기가 이제 처음으로 나와 있죠. OH. 이것은 이제 극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수소 쪽으로 수소가 아니라 이제 산소 쪽으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적 극성을 갖게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OH가 결합되어 있을 경우 이름이 이제 올로 명명이 된다. 여기도 보면 이 OH가 있으니까 에스트라디올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알코올로 이제 이름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메탄올과 메틸 알코올.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탄올, 에틸 알코올. 역시 이제 같은 화합물에 대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코올이라고 할 때는 에탄올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카르보닐기가 있습니다. 카르보닐은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이러한 작용기를 말하며, 이것을 탄소 골격 안에 있을 때는 케톤이라고 부르고 끝에 있으면 알데하이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OOH는 카르복실기. 수소 이온을 전리가 일어나서 수소 이온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복실기가 붙은 그러한 물질은, 그러니까 그러한 화학 분자는 산성이 되겠습니다. 무슨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합물 이름을 무슨 산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기 NH2가 붙었을 경우 아미노기라고 하고, 아미노기는 수소 이온과 결합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니까 염기로 작용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것이 붙어 있을 때 보통 아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프 히드롤기. 자, 그러니까 수소와 황이 이제 붙어 있는 이런 작용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형성하여 구조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나중에 단백질 또는 DNA와 관련돼서 이런 DNA의 이제 전사와 관련돼서 이 SH기에 대한 그런 설명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때 어떤 특징이냐면은 SH기는 다른 SH기와 결합을 해서 SS 결합을 하게 됩니다. S 두 개가 결합된 형태로 구조를 안정화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는 티올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SH는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형성하고 명칭은 티올로 부른다. 그 다음에 인산기, 얘는 전하를 갖고 있고, 이것은 이제 유기인산이 되겠습니다. 유기인산은 인산이 이제 몇 개의 이제 산소와 이제 수소와 이제 결합이 되어 있죠. 그다음 메틸기는 CH3. 그러니까 탄소에 수소 원자 3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이 경우 DNA에 결합하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에서 설명했듯이 성호르몬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화학 물질 중에, 몸에 있는 여러 물질 중에 7개, 특히 7개의 작용기는 아주 중요하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ATP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ATP는
세포 활동을 위한 중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이제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3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은 그러면 이때 그 인산 결합에 있던 에너지가 이제 분리되게 됩니다. 바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화학 반응의 경우 대부분은 바로 이 ATP가 ADP로 가수분해될 때 나타나는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4-9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화학 그룹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간단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다시 제시한 이유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의미하고 또 이러한 화학 그룹이 있는, 즉 작용기가 있는 대표적인 물질들을 이제 아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그 예도 이제 같이 확인해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시했습니다. 하이드록시에 탄소가 2개 있고 2개 있는 탄화수소 사슬에 하이드록시기가 있으면 이건 에탄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카본일기가 가운데 있으면 아세톤이 되고 그 다음에 끝에 있으면 알데히드이기 때문에 프로파날이 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민은 그 전에 위에도 마찬가지 아세트산이 이제 탄소가 2개 있을 경우 아세트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기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그룹 글라이신을 이제 여기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설파이드로길도 시스테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시스테인이 이렇게 이제 티올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이 경우는 글리세롤에 인산이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글리세롤 인산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메틸 화물일 경우 여기에 이제 지금 예로 되어 있는 게 메칠 사이토신이죠. 사이토신 구조물 중에서 이제 메틸이 여기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구조와 그리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가, 또 어떠한 것이 대표적인 물질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장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원소인 비소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사약의 주성분 중 하나인 비상이 바로 비소화합물인데, 비소는 이인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이인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느냐? 바로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은 그룹 15 나이트로젠 그룹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을 보면은 인산이라 했죠. 바로 다음 칸에 이 비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산이 결합됐을 때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센이 이제 비소가 결합됐을 때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제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약간씩 뭔가 다른 그런 형태를 보인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당연히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6대 원소 중 하나이면서 DNA 백본 또 단백질 성분이면서 그 다음에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의
이제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DNA는 물론 이제 DNA뿐만 아니라 RNA에도 그러니까 인 대신에 이제 비소가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뿐만 아니라 RNA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일단 DNA에서 설명을 하면은 DNA는 이중 나사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을 좀 더 간단히 단순화시키면은 이렇게 두 개의 막대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다리로 비교하면은 사다리의 기둥 역할을 하는 이런 막대기가 있고, 이 사다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DNA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막대가 되겠고, 그 막대를 연결하는 것이 이제 염기가 되겠는데, 이 염기들은 이와 같이 수소 결합을 통해서 이제 서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백본은 사다리의 기둥은 어떻습니까? 인산과 당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당, 인산, 백본이 이제 이 기본 구조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산에 비소가 들어갈 수도 있다. 비소가 들어가면은 이 약간 다른 이 차이점에 의해서 원래 DNA와는 좀 다른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띠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인지질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넣어봤는데, 저 앞에서 설명했던 중성지방의 경우는 글리세롤에 있는 세 개의 탄소 중에 세 개의 탄소 모두에 탄화수소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세 개의 탄화수소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게 중성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지질은 두 개의 탄소에만 탄화수소가 연결이 되어 있고, 한 개는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산은 또 다른 여러 그 다른 물질들, 원자단들과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부분을 이제 머리라고 하고, 이 아래쪽 그 탄화수소 사슬 부분을 이제 꼬리라고 하는데, 이 꼬리는 물을 배척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탄화수소니까. 그리고 이쪽 머리 쪽은 인산이 있고, 또 이제 인산과 결합되어 있는 다른 원자단들이 차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머리에 해당하는 곳에는 이제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머리가 차지를 띠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머리는 물 쪽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인산이 아니라 인지질이 두 겹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각각 머리가 이제 반대쪽을 향하고 소수성 꼬리가 서로 이제 같은 쪽 방향을 하게 되면은 친수성 머리는 각각 이제 물 분자와 결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포 밖에 있는 물 분자 또 세포 안에 있는 물 분자가 바로 이 친수성 머리와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세포막을 안정된 그런 상태로 유지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 자, 2장에서 설명했듯이 비소는 인을 대참으로 인해서 생명체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대로 바로 이러한 인 대신 비소를 사용해서 성장하는 박테리아가 있다라는 것이 2011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모노레이크라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모노레이크에는 이렇게 약간 좀 음침하게 생긴 좀 작은, 그러니까 아주 큰 형태는 아니고 하여튼 약간 좀 기암괴석의 형태의 이러한 그 돌무더기 같은 것들이 이제 호 주변이나 또는 호수 가운데 쪽에, 호수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비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소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에 사는 그 미생물 중에, 그러니까 박테리아 중에 바로 인 대신 오히려 비소를 이용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종이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외에 이때도 굉장히 이게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외계 행성에 지구와는 좀 다소 다른 원소들의 분포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발견이기 때문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2019년에는 선충, 역시 이제 모노레이크입니다. 모노레이크 이 주변 땅에서 사는 이런 선충 중에 이제 가늘고 길게 생긴 이런 선충 종류를 이제 네마토드라고 부릅니다. 이 네마토드에 속하는 그런 애들 중에 뭐 발음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아네마 속에 해당하는 이 선충은 이런 비소가 많은 환경에서도 굉장히 잘 살더라 하는 것을 이제 또 2019년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역시 뭔가 그 진화 과정을 거쳐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 슬라이드에는 이 풀네임을 적어놨는데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그냥 네마토드의 일종입니다. 전체 길이가 1mm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뭐니까 진의 개수를 보면은 이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진의 숫자나 인트론의 숫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마토드도 종에 따라서 그 다양한 생태학적 특성을 보인다라는 거 있습니다. 기생하는 애, 풀을 먹고 사는 애,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애를 잡아먹고 사는 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충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생태학적 위치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